70세에 접어들 때 우리가 사회적 관계와 가족 관계에서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삶의 모든 감정을 겪으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점차 인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미신이나 상투적인 말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담긴 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순수함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여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중한 진리를 배웁니다.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격언과 충고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에 대한 고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엄격히 준수한다면 노년기에 많은 고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평온하게 이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70세를 넘어서면 언제든지 이별이 찾아올 수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평생 동행하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며 때로는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때로는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부모를 떠나보냈고 배우자는 오랜 세월 동안 곁에 있어준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가 노후의 의지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은 이미 가정을 꾸리고 여러 책임을 짊어진 상태라 부모 곁에 머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특히 배우자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가까워도 결국 한 사람은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 슬픔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이므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을 평온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자가 떠나면 장례식에 참석하기보다는 집에서 고인을 기리며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나친 슬픔은 건강과 남은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떠난 배우자를 따라가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이는 자녀에게 큰 슬픔을 더할 뿐입니다. 부모가 평온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자녀들도 마음을 놓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형제자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마세요. 옛말에 친척이라도 남처럼 조심하라 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평생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재산이 친척들에 의해 부당하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예전만큼 가깝지 않을 수 있으며 70세가 되면 혈연이 있어도 형제자매들이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각자 자기 삶을 돌보아야 하며 많은 사람이 경제적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젊었을 때 김씨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했고 처가 쪽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과 남편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올해 66세인 남동생은 며느리와 갈등을 겪으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김 씨는 남동생이 자신의 낡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했고 월세로 받던 26만 원의 수입을 잃었으며 남동생이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남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병원비를 부담해줄 것을 자녀들에게 요청했으나 그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형제자매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렸으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재정적인 경계는 분명히 설정해야 하며 이제 그들을 친척으로 여겨야 합니다. 셋째, 집을 손자나 손녀에게 남기지 말고 노후 보장을 위해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나 손자에게 집을 양도하고 그들의 보살핌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이미 양도된 경우 일부 자녀는 부양 의무를 거부할 수도 있고 다른 자녀나 손자들은 방치되었다는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진해준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75세의 외아들을 잃은 후 손자에게 집을 양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보살핌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의 월 연금은 50만 원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도 후 3년 만에 손자는 집을 팔아버리고 그를 단지 3개월만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 진 씨는 집을 잃고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손자가 등을 돌리자 그는 외롭고 궁핍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집을 잃는 것은 치명적인 불안과 위험에 내몰리는 것과 같으며 가혹한 삶의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옛말에 금과 은의 둥지도 내 작은 집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가 모엔 역시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성장이 더뎌 나이가 들어도 순진함을 간직한다고 했습니다. 닐은 항상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다가 결국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70세를 넘기면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든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집과 재산은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 집, 건강이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고 집이 있으면 의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이 자신의 공간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말을 아끼고 재산을 지키며 건강을 관리하여 평안한 노후를 보내야 합니다. 저는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고 평온한 말년을 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하나는 평온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사는 제 한 동료입니다. 그는 장수를 목표로 삼거나 성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3년 동안 함께 일했으며 그는 저보다 6년 먼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매우 사랑했지만 건강 문제로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를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가 없어서 학업이나 주택 마련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좋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외식을 즐기고 자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51세 되던 해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위독할 때 그는 50세에 찾아온 승진 기회를 거절하고 아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퇴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곧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7년이 지나도록 그는 다시 일하지 않았고 새로운 인연을 찾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최소 1.8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넓은 집을 1.400만 원에 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교외에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 외곽으로 나가 7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과도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제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은둔자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으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여행도 외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식사는 매우 단출했습니다. 아침에는 빵이나 죽,
점심에는 채소와 국 한 그릇. 저녁에는 주로 국수였습니다. 제가 그런 생활이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책이 내 친구이고, 꽃과 고양이, 강아지가 내 동반자이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아. 저는 단조로운 생활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삶의 방식은 정해진 것이 아니야.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는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오래 살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저 평온히 살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오래 살게 될지도 몰라. 처음에 저는 그가 삶의 고난과 상실로 인해 순진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혼을 결심하셨고, 아버지는 동생에게 집을 물려주겠다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오후, 시골의 작은 길가에서 나는 아버지 집을 나와 내 남자친구 현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내 마음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나는 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큰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내 귀를 찔렀습니다. 너는 불효자야. 내가 내 아버지이니 나를 돌볼 책임이 있어. 그게 싫으면 돈을 주거나 집을 양보해라. 돌아보니 아버지는 화가 난 얼굴로 나를 쏘아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은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고, 저는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내 손을 살짝 잡고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가자. 그의 다정한 말이 나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실망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왜 엄마가 떠나기로 했는지 이해가 돼요. 나는 1987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시골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부모님은 모두 공장 노동자였으며 적은 수입으로 나를 키우고 집안 어른들을 부양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늘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를 항상 차갑고 냉정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얘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나는 엄마에게 달려가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를 차갑게 대하는 이유가 내가 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러한 차별 속에서 자라오셨기에 나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칭찬을 받았을 때도 아버지는 그저 그래, 잘했어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돌아서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나는 늘 이긴 존재였습니다. 모두들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듣기만 했고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노력을 알아주길 바랐지만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에게서 어머니가 말기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병세뿐만 아니라 그녀의 결심 또한 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엄마, 왜 이혼하려 하세요?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쇠약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없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견뎌야 할 거야.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잖니? 엄마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도 너를 위한 거야. 이모와 외삼촌은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며 모두 어머니 편에 서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집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앞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될 거야. 잘 지켜야 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 계속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곧바로 공장에서 만난 자신보다 10살 어린 여성과 재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도 새로운 가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한 듯 보였으나 이복 동생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복 동생을 지극히 사랑했고 마치 나의 존재를 잊은 듯 보였습니다. 내가 집에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는 가볍게 인사만 하고 곧바로 동생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위해 돈을 모아야 나중에 집도 사주고 결혼도 시켜야 하니까.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이혼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복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는 종종 내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나중에 그 돈이 모두 이복 동생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동생은 아직 어려. 언니로서 동생을 더 도와야 하지 않겠니? 내 안의 분노가 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미 충분히 도왔습니다. 동생 문제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책임입니다.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그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로서 동생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도 김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그 후로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현우와 결혼할 계획이라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 상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거라면 내 엄마가 남긴 집을 동생에게 넘겨야 한다. 부모가 물려준 집을 시댁으로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 내 남편이 그 집을 차지하면 어쩔 거냐? 그 말을 듣고 나는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엄마가 저에게 남기신 겁니다. 왜 제가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죠?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때는 내 엄마가 죽어가니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거다. 이제부터는 매달 30만 원을 나에게 주거나 집을 넘겨라. 아버지의 무리한 요구에 나는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다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을 잘 지켜야 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나는 아버지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집을 넘기지 않을 것이고, 매달 30만 원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원을 도와드릴 수는 있으니, 저를 동생을 위한 돈줄로 여기지 말아 주세요.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불효녀야.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내가 얼마나 불효한지 세상에 고발할 거야.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의 고함이 뒤에서 메아리 쳤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려주며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법적으로 너는 아버지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어. 이 집은 합법적으로 내 소유니까 누구도 뺏을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평온이 조금씩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엄마, 고마워요 라고 되뇌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을 알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엄마가 남겨준 집과 나 자신을 지킬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현우와 나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나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이제 과거의 가족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요. 행복을 쌓아가며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